오늘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신협중앙회 필기시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신협중앙회 필기시험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크게 하루에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본사가 있는 대전 그리고 한남대에서 보통 치러졌고요. 아마 올해도 그곳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왼편에 보이는 이 타임 테이블을 보시면요. 지금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시간대가 보통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0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동안 인성검사가 진행이 되고 10시 40분부터 12시 80분 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이 이때 2교시에 이루어지고요. 여기까지가 보통 원래 일반적인 기업의 필기시험이라고 하면 신협중앙에는 3교시가 더 있습니다. 20분 쉰 다음에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 1시간 동안 논술 시험을 정말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 시험 이 모두를 하루 만에 진행을 하는 시험이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논술이 눈에 띄는데요. 각 영역별로 특징을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면 3가지 영역을 보기 때문에 3가지에 대한 간단한 특징도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인성검사입니다. 우리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인적성 검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치러지는 시험은 우리가 익숙하게 풀어왔었던 인성검사,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협중앙에는 특별하게 도형 고르는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삼각형인데 조금 다르게 생긴 삼각형들, 조금 삐뚤어진 삼각형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도형을 골라라 이런 유형들이 인성검사 때 나오는데 사실 뭐 어렵진 않고요. 사전에 대비가 조금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사람이 좋아하는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인성을 평가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협중앙에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유형을 좀 평가해 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실제 시험장 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성검사고요. 두 번째가 직무능력검사. 총 7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7개 과목에 대한 시험이 치러지고요. 시험 보는 과목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우리가 자주 푸는, 자주 공부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조직이해, 정보, 자원관리, 대인관계 이렇게 7개 과목을 시험 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좀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직업기초능력 자체는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그런 영역의 그 유형들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기업 특성상 신협 그리고 금융을 다루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나 지문에서 신협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많은 분들이 논술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논술은 단순히 주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약간의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채용을 진행하는 이번 채용이 2021년도 입사자를 뽑는 채용인데 그러면 과거 2개년도에 그 신입 채용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기출 질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형을 이해하시는 데 쉬울 것 같아서 2020년도 올해 입사자분들이 풀었던 논술 문제는요.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냈었는데 금리 인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를 서술해달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2019년 입사자에게는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 부정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보통 이제 한 바닥에서 한 장 사이로 작성을 하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게끔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시험에 임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해에 좀 어떤 금융적인 이슈가 가장 좀 눈길을 끌었는지 미리 좀 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논술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 더 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입니다. 아마 두 분이 가장 잘 푸실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죠. 1번 문제. 다음 문장들의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4가지 문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퇴란, 도덕이 상실되거나 타락했다는 기본적인 빈칸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태양이라는 시어는 주로 밝음, 뜨거움,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 등의 빈칸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테마주가 위험성을 매우 많이 빈칸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손을 댄다. 네 번째, 주인공의 대사에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가 빈칸되어 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 보기 1번 내포, 2번 함의, 3번 함축, 4번 이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사한 듯
하면서도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그런 단어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좀 다 넣어봤는데요. 이면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넣어도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4번 이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도 적절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의 대사에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라고 생각했는데 함축도 가능한가? 이런 헷갈리는 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단은, 네. 어떤 게 헷갈려요? 이거는 전 헷갈리는 것보다는 일단 앞에 있는 1, 2, 3번과 4번이 굉장히 좀 떨어진 의미를 상반되는 의미라서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면부터 분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답은 이면이 맞고요. 두 분 다 정말로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20몇 년간 약 30년 정도를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넣어보면 좀 어색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답일 때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잘 풀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단 보기부터 보고 보기에서 보기 네 가지 중에 나머지 세 가지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 만약에 이 문제가 뒤에 후반부에 나왔는데 시간이 없고 바로 지금 한 5초 안에 풀어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 답안지를 하고 했을 때는 보기만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면은 함축, 함의, 내포와는 살짝 다른 의미를 갖고 네. 있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하고 답으로 제출을 하셔도 그 정도의 방법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놓고 가는 것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관련된 사전이나 아니면 포털에만 치셔도 관련된 정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함축, 내포, 암시.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암시 다른 단어를 써놓긴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내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도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면은 어디에 들어가도 어색하다라는 것.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확실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는 어떤 걸까요? 다음 문제는 두 분이 항상 낼 때마다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 수리 네.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자, 다음 이 네모칸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숫자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36, 12, 4, 2, 4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숫자 사이에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 4개가 있습니다. 즉 사칙 연산 4가지를 이 네모칸에 각각 써서 모두 써야 되는 거예요. 중복 없이. 이렇게 만든 숫자가 가장 작게 되는 경우 어떤 수가 될 수 있을지 보기 1번 마이너스 11.5, 2번 마이너스 9, 3번 마이너스 2.5, 4번 플러스 2.5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36의 가장 큰 숫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보통 이렇게 자칫 영산할 때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일단 그 다음으로 36에 이제 가장 근접할 만큼 큰 숫자를 만들어서 일단 작은 숫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와 4 사이에 곱하기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48이 만들어지고 36 뒤에 48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그 두 숫자를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할 때 이제 마이너스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제 연산에서는 이제 2와 4 사이에 나누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 이제 2와 4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다 작은 최소한 작은 수로 만들어둔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해서 제가 이제 넣은 순서대로 만들어 드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나누기 저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 그때는 답이 1번이 나오더라고요. 10 마이너스 11.5네요. 야, 저는 깜짝 놀란 게 저 이거 풀 때 그냥 앞에서 하나씩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 4개 중에 뭐지? 이러면서 처음 그냥 36부터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것까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좀 당황스럽긴 하죠. 내가 그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순서까지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까 정답은 보기 1번에 마이너스 11.5가 맞고요. 넣어주시는 것도 다 잘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혹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가장 큰 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수는 36이잖아요. 이 36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작게 만들 수 있을지 혹은 36을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것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만들려면요. 36과 12 사이에 곱하기나 더하기를 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걸 작게 만들려면 나누거나 뺐을 때 36을 좀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36을 가지고 더 나누기나 빼기를 넣은 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값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확 줄어들죠. 원래는 4개 네모칸에 모든 사칙연산을 하나씩 넣어보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몇 문제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 다음에 나누기와 빼기를 한 번씩 넣어봐서 이 정도의 경우의 수로 좁혀보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를 넣고 이런 식으로 뒤에 세 가지를 좀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1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빼기를 넣어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칙연산을 이렇게 넣었더니 값이 마이너스 11.5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1.5를 바로 답으로 체크하고 보기도 보면 마이너스 11.5 가장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5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네.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 마이너스 11.5 보기 중에 가장 작은 수 이렇게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6이라는 가장 큰 수를 좀 어떻게 다루냐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좀 계산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계산이 좀 필요한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협, 좀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파트입니다. 자, A씨는 다음과 같은 땡땡 신협 정기 예금에 가입해서 만기 납입했다고 합니다. 만기. 이때 A씨가 받게 될 이자는 얼마인가인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땡땡 신협 정기 예금에 A씨가 6개월 동안 가입을 해서 만기 납입을 한 거예요. 6개월. 그런데 저축 금액은 총 1,000만 원이고요. 이것을 거치식, 그러니까 초반에 1,000만 원을 넣고 예금을 해놓고 6개월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금리랑 우대 금리를 알아야겠죠. 기본 금리는요.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가입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가 적용이 되고 6개월 이상부터 12개월 미만일 때는 연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우대 조건 중요합니다. 최고 1.0%포인트 우대 조건이 있는데 당행 첫 거래 시에 연 0.5%, 비대면 가입 시에는 연 0.5%,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연 0.3%,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면 연 0.2% 네. 이런 식으로 우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 당구장 표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A씨는 땡땡 신협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신용체크와 체크카드를 모두 신규로 발급받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6개월이 딱 만기가 되었어요. A씨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 1번 10만 원, 2번 15만 원, 3번 30만 원, 4번 35만 원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의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자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6개월이면 6개월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연 2% 이율을 적용을 하고 또 밑에 비대면 가입과 신용카드 발급,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고 1%의 우대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에 또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 반씩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고 이제 6개월에 1,000만 원이면 이제 1%잖아요. 먼저 1%를 이제 충족을 해서 10만 원에 또 1% 우대 조건에서 5만 원에 저는 15만 원 2번에 정답을 좀 찍었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정확하게 또 맞춰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항상 월요일마다 돈을 잡아라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의 깊게 항상 네. 어떻게 보면 특강을 들으시다 보니까 어.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이제 내가 받을 돈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우리가 거치를 합니다. 1,000만 원에서 기본금리 우리가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6개월 이상이니까 2%에 해당되고요. 우대금리, 최고금리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다 발급받았으므로 1% 더하면 총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1년을 채웠으면 3%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에 해당하는 0.5, 2분의 1만 이자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0.5까지 계산을 해주면 15만 원, 정답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우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뭐 1%였다면 이게 최고금리 1%포인트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앞서 우리가 본 표에서 총 4가지 우대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행 첫 거래 0.5%부터 해서 비대면 가입, 신용카드 신규 발급, 체크카드 신규 발급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만약에 4가지를 모두 충족해요. 단순 계산하면 0.5, 0.5, 0.3, 0.1을 다 더하면 네, 1.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를 곱하는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괄호 안에 최고 1.0%포인트까지만 우대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1%만 1%. 곱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이니까요. 연 2% 이렇게 했을 때 절반으로 이제 나머지 곱하기 0.5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가 이제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4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조직의 능력 문제 4번입니다. 자, 조직은 설립 목적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과 사회후생복지 증진 및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지금 기업부터 시옷까지 나와 있죠. 사기업, 정부 조직, 병원, 시중은행, 신협, 대학교, 시민단체 중에서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보기 1번부터 4번 헷갈리게 있지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업부터 시민단체까지 중에서 비영리 조직만을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사실 비영리 단체 그러면 시민단체만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리 조직이 진짜 아닌 나머지를 한번 다 찾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기업은 일단 절대 아닐 것 같고 돈 버는 곳이니까. 정부 조직은 비영리 조직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기억을 날리면 2, 3, 4가 다 니은이 들어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니은과 어쩔 수 또 없이. 비읍, 시옷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병원도 돈 벌지 않나요? 돈을 벌긴 하는데 네.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더 의료 서비스,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공익적인? 건강의 목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병원도 비영리 조직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사실 이게 헷갈리시는 게 신협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협이 이걸 좀 뭔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신협이 들어간 게 이제 4번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또 굉장히 또 센스 있게 답이 4번이 맞습니다. 시협이 됐기 때문에 시협은 비영리 조직임을 강조했을 것이다. 네. 저도 마치 제가 출제자지만 예상치 못한 해설인데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조직과 병원 그리고 대학교 시민단체는 2번, 3번, 4번 보기에 모두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의 설립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좀 사회 복지 증진 우리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그런 조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맞는데 헷갈리는 건 시중은행과 신협일 거예요. 네. 그렇죠. 시중은행과 신협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럼요.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이라고 할 경우에는 영리 조직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협 혹은 새마을금고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금융재산의 형성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만 들어보셔도 이곳은 바로 비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신협이 포함되고 그리고 시중은행은 제외되는 정답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뭐저 같은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다음 문제가 저는 딱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문제예요. 제가 아예 엑셀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풀지를 못했는데 미정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가 저희는 아주 뭐 선생님만, 간절한데 네, 믿고 가려고요. 엑셀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보 능력 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왜냐하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아주 맞아요.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보죠. 네. 5번입니다. 자, 다음 엑셀 워크시트에서 함수가 나옵니다. 인덱스 그리고 괄호 B2에서 D9, 3, 2 괄호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 엑셀의 한 장면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A부터 D 그리고 1부터 9 숫자가 보이시죠? 그 사이에 상품명, 정가,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식으로 해서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덱스 함수를 씁니다. 인덱스 우리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덱스 B2 땡땡 D9 3,2를 입력하면 도출되는 값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61,500, 2번 72, 3번 169,200, 4번 135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덱스가 뭔지, 뭘 하라는 건지, 무엇을 주문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덱스 힌트를 드리면 네. 검색, 찾아봐라. 아. 라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함수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경우라면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가 있기도 한데 인덱스는 그나마 조금 쉽게 네. 우리가 그 직독직해를 하면 네. 찾아봐, 검색, 여기에 있는 걸 검색해 딱 집어서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이랑 2가 나왔으니까 네. 뭐 행열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도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세 번째 행, 뭐 두 번째 열 했을 때 169,200이랑 135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네. 우리가 답의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덱스 함수는 설명드린 것처럼 찾아봐, 검색해봐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뭘 검색해봐? 뒤에 있는 걸. 그럼 뒤에 뭐가 있죠? B2 땡땡 D9은요. 범위를 의미합니다. B2 여기겠네요. 75만부터 D9, 93,500까지의 이 범위 중에서 인덱스 다음에 범위예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는 겁니다. 범위, 줄, 칸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하면 1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을 계산하면 135 정답 4번. 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인덱스는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인덱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따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엑셀을 다룰 줄 아는 분이라면 뭐 무조건 쉽게 오히려 또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모르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오는 함수기도 해요. V룩업이나 아니면 네. if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카운트. 이런 자주 나오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B2, D9, 3,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외우고 우리가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디까지 나오나요? 그 범위가 주로 나오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시험 보고 있는 경쟁자들도 모를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취업준비생 그리고 정보 능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에 금방 검색하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첨부 파일, PDF 파일로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다운받으셔서 외우는 것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체크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문제만 남았는데요. 자원 관리 능력 이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 6번 자원관리 능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보관이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격차를 조정해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다음 중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통로 대면의 원칙이란 물품의 창고 내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통로에 면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2번 중량 특성의 원칙이란 물품의 중량에 대응해 보관 장소나 고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량물은 하층부에 출고와 가깝게 보관해야 된다. 3번 선입 선출의 원칙이란 먼저 보관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방식으로 유행을 많이 타는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식품 등에 주로 적용된다. 4번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란 물품 정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초라 품목의 연대적 출고가 예상되는 물품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맞아요. 그 택배 많이 시키시나요? 택배 정말 사랑하죠. 네. 거의 매일 같이 아침에 네. 띵동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도 하나 맞습니다. 받기로 돼요. 이게 그냥 사실 무슨 원칙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맞아요.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게 가벼운 게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이게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2번. 저도 이건 좀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한번 이 원칙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평소에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상식선에서 그래도 물음표가 뜨는 이 시가 2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두 분 다 정확하게 마지막 문제 2번 깔끔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왜 틀렸는지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여기에 2번 중에서 중량에 대응해 보관하는 장소나 고조를 결정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량물, 그러니까 중량물보다 가벼운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가벼운 걸 아래에 놓고 무거운 걸 위에다 놓으면 깨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것을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에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무거운 것을 저 안쪽에다 넣으면, 입구보다 안쪽에다 넣으면 무거운데 막 들고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입구에 가깝게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량물이 아니라 무거운 중량물을 하층구나 출구와 가깝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마지막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협중앙회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신다면요? 70문제 8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일단 문제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만 있고 읽기만 한다면 어감상으로 가벼운 걸 아래에 넣는다고?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만 있다면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신협중앙회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